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 첫 주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큰 틀에서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 국감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발목 잡기 국감, 혐오 국감, 스토킹 국감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국감에서도 사법부 파괴, 사법부 유린을 일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누구를 위한 부동산 대책이냐며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모두 고통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분석해봅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대출을 조이고 거래를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의 의미와 파장을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과 함께 들여다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틀 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먼저 김도욱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빚 없이도 집을 사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그럼 빚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됩니까? 물론 현금 부자들이야 빚 없이 집을 사겠지만 절대다수 국민은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 그 말은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면 임대주택이나 월세에 살아라 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빚 없는 주택시장은 규제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기능을 회복시켜 자연스럽게 집값이 안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예. 지금 김도욱 정책위 의장 얘기 보니까 수요가 있는 곳에 집을 공급하고 시장 기능 회복해서 집값 자연스럽게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예. 근데 정부 여당 또 설명을 들어보면 부동산 시장 안정, 그러니까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고 가계 대출의 폭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집값을 잡기 위한 그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국에는 수요 억제잖아요. 지금 대출을 15억 아파트는 6억에서 4억으로 줄고요. 네. 25억 아파트는 2억으로 줄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공급 대책이 빠진 완벽하게 그냥 수요만 누르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보 정권, 이른바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우리나라의 집값이 왜 올랐는가 이걸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오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진보 정권이 사이클적인 면도 뭐 있지는 그런 것도 않아요. 있고요. 예.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사람들은 유동성의 풍부한 증가를 예상하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 지금 내년 정부 예산 짜면서 몇 퍼센트 늘렸습니까? 13%인가 늘렸어요. 뭐 소비 쿠폰 뭐 13조 이런 거 푼 거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집값 오를 거라고 생각할 거고요.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매년 분산돼 있었던 걸 미리 좀 앞당겨 사려는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해선 당연히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서울과 비서울 네. 또 강남과 비강남 이런 양극화 문제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강남 집값 떨어진 때가 두 번 있었습니다. 1998년하고 2008년인데 다 그때 뭐 경제 위기도 있었지만 2008년 같은 경우에는 MB가 그린벨트 해소해 가면서까지
그 강남 일대에 새 아파트를 공급했기 때문에 떨어진 측면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쪽 그 수요만 억제하면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잘못된 거라 보고요. 지난번에 927 대책인가요? 135만 원 내겠다고 했는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이 국민이 진짜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언제까지 어떻게 공급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약속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집값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 잠시 누를 뿐이지 이거 다시 튀어오른다라는 그 심리를 재울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님, 정광재 대변인 말씀 보시면은 이제 유동성이 많을 거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심리도 작용을 할 거고 사실상의 공급 대책이 조금 병행되지 못한 수요 억제 만약에 방점이 너무 찍혀 있으면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거다 이런 건데 동의하십니까? 그 97 대책 있지 않습니까? 네. 130 뭐 추상적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공부문 중심으로 하지만 네. 뭐 공공택지 확대하고 유휴부지 정비하고 민간 사업 여건 개선을 통해서 5년간 135만 원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공급 대책이라는 게 지금 집값 올라가고 있으니까 수요 억제 정책을 쓰고 공급 대책 바로 하면 내일 공급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 불안전성이라든가 가계부채 심각성은 다 알고 있었던 그럼 윤석열 정부는 공급과 수요 조절 뭘 한 게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사태가 초래된 것은 오세훈 시장이 강남 지역 토허제 해제 발표 그거 불쏘시개라고 그때 당시에 대부분 언론들이 비판했습니다. 안 그래도 유동성 문제 저금리 해서 이 유동 자금 흐름이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전국도 불안정했죠. 비상계엄 이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 강남 토어제 해제 그때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 윤석열 정부 막판에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새 정부 출범하고도 그 오름세가 꺾이지 않으니까 6.27 대책 내놔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했습니다.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다시 또 꿈틀대니까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대책이라는 게 장기적 대책일 수밖에 없고 당장의 공급 물량 부족은 뭐 현실이니까 또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의 왜곡, 가계대출의 증가, 실제 국민의힘이 그렇게 강조하는 청년이라든가 무주택 서민들이 가처분 소득 대비 지금 실제 서울의 집값의 감당 여력, 대출을 다 풀어서 대출 막 받게 해가지고 집 사게 한다고 한들 그게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대출 없이 빚 없이 집 사는 세상 이건 궁극적 목표인 거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서울의 집을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여력을 가진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고려하면 그런 궁극적 목표를 제시하고 그래서 수요 억제 정책을 통해서 안정시킨 다음에 공급을 통해서 이 실제 서민이나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현실에서는 고육주택이다. 그러니까 실제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도 충분히 고려는 하고 인정을 해요. 다만 지금 당장에 쓸 수 있는 대책으로서는 이번 대책 외에 당장의 어떤 다른 카드는 없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이라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공급 대책과 좀 같이 맞물리면서 집값 안정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요. 2022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정됐어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가장 그때 잘한 게 뭐냐. 집값 잡았다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이 뭔 정책을 넣어갖고 실행해갖고 집값 잡았느냐. 정권 바뀌었으니까 집값 잡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급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니네 잠시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억눌러 놓으면 지금 코스피 오르죠. 뭐 암호화폐 오르죠. 금값 오르죠. 이른바 에브리싱 랠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대출 조이고 당장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는다. 6개월 후에 1년 후에 다른 자산 가격 상승했었을 때 그 눌렸었던 집값 상승하는 거 어떻게 막을 거냐. 저는 이래갖고 시장 논리를 전혀 지금 민주당이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문가들이. 네. 자, 근데 조기현 부위원장도 다른 말씀하시면서 살짝 이제 말씀하셨는데 야당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발언 문제 삼았습니다. 수억 원 빚내서 집 사는 것 정상 아니다.
빚 없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 자, 이 말 자체만 가지고 보면 뭐 이거를 그냥 비난해야 되냐 하는데 뭐 야당에서 발끈하더라고요. 뭐 한동훈 전 대표, 김재섭 의원 등.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별 문제 없는 거하고 사람들에게 와닿았을 때 어떤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네. 야당에서 뭐라고 이제 비판했냐면 비단 내고 집 살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냐. 송파구 잠실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뭐 40억 가까이 지금 호가한다고 하는데 그거 이미 소유하고 있으니까 나는 샀으니까 너희는 사지 말라. 지금 젊은 층이나 서민들 논리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프레임이란 프레임인데 이런 논리로 왜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 그 집을 구하려는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염장을 지르냐. 뭐 이런 논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경보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이 나쁜 게 이 집값 상승할 때 불안감을 느끼는 서민과 청년층의 심리를 이런 식으로 악용해서 정치적 공방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실제 냉정하게 따져서 네. 지금 서울 집값 20억, 25억 뭐 이제 강북 쪽은 좀 낮긴 합니다만 15억 20, 30대 청년이 빚 안 내고 살 수 없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계속 그럼 대출 규제 다 풀어서 15억, 20억 실제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낮고 경제적 자립도가 떨어진 20, 30대가 대출로 집 사는 구조 계속 만들 겁니까? 지금 가계대출 문제의 심각성 특히 20대 연체율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집값 불안감을 느끼는 20대가 지금 이 불안 심리에 편승해서 안 사면 이 큰일 나겠다라는 심리 가질 수 있고 그게 현실적이고 이거에 대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 100%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풀어서 그러면 15억, 20억짜리 대출 받아서 계속 사게 하는 걸 정부가 조장하는 게 그게 시장에 맡기는 게 논리가 정부가 할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지금 그런 대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 주택이든 공공주택이든 그게 그러니까 강조하는 게 민간 시장 논리 그러니까 내가 집을 샀을 때 내 집도 오를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심리의 기대치를 가지고 투자하라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건데 실제 그러면서 얘기는 왜 서민 주거 뭐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얘기하냐고요. 대출로 막 집 사서 내 집도 막 올라갈 수 있는 시장에 같이 다 들어가게 놔둬라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계속 만드는 구조를 어떻게든 막을 생각을 같이 하는 게 서민과 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의 이걸 만드는 거지 빚내서 집사라는 거 늘 보수 정권 때마다 다소 진보 정권 때 집값 올라서 안정화 대책 효력을 발휘할 시점에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매번 그 정책을 쓰니까 다시 정권에 들어가면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올라가는 이 패턴이 반복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집값 상승에 오히려 이 보수 정권 내지 국민의힘이 계속 스스로 부추겨 놓고 그렇게 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청년과 서민층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구하려는 이런 정치 공세를 펴는 것 이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6925님이 아들이 내년 6월 결혼입니다. 신혼살림 집 백방으로 구하는 와중에 갑자기 대출이 막히는 바람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6925님 이런 문자 주셨고요. 자, 정광희 대변인. 예. 서민들 젊은 층 이런 심리를 악용하는 국민의힘 나빠요. 이렇게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이번 대책 나온 다음에 그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치 커뮤니티나 뭐 맘카페 이런 데서 나오는 반응 네. 그게 세간의 여론 아닙니까? 그 세간의 여론을 민주당과 정부에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난리 났어요. 아니 왜 기성세대들은 다 기존의 방식대로 자산 상승 다 누려왔으면서 우리에겐 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집 마치 있으시죠? 두 분 다. 네. 있죠. 저희 끄떡끄떡 세대만 두분다 집 하더라도 있으시죠? 네. 우리 세대 공식이 뭔가요? 일정 부분 소득을 저축한 후에 대출을 이용해서 레버리지 무리해서라도? 일으켜서 집을 네. 사면 내가 지금 당장 받는 5억 원의 현금 대출보다 한 10년 지났을 때 그 5억 원이 갖는 화폐 가치라는 게 떨어지잖아요. 사실 우리가 계속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살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자산 가치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부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그거 감소하면서 샀던 거예요. 아마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런 생각으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전세를 주고 그 돈 갖고 자기 해당 지역구에 가갖고 아파트 전세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본인들은 다 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그게 앞으로 그 거품이 터질 거니까 그게 걱정돼 갖고 내가 너네 못하게 하는 거야. 이런 식의 뭐 누구 가르치려고 하는 마인드는 안 된다는 거죠. 살 수 있는 사람이 사겠다는 거, 그리고 그동안의 방식으로 자산이 축적돼 왔다는 거, 그걸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런 수요 억제책과 함께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급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민간 부문의 공급 대책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주거형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에도 굉장히 격차가 커요. 예를 들어서 위례 신도시, 대장동 이런 데 주거형 아파트 가격은 폭등했지만 당시에 1층, 2층 상가 분양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지식형 산업센터라고 해서 상업용 부동산을 분양받았던 사람들 또는 그 용도로 있는 토지는 지금 개발이 안 돼 갖고 아우성입니다. 그럼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용도 변경해주고 그에 대한 개발 이익은 적절히 환수하고 이런 식의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정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으로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거 상당히 심각하게 국토부에서 들여다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5893님이 지금 집값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자, 전임 정책위 의장이죠.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보유세 언급을 언론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자, 사실은 이번 대책 발표하면서 정부도 세제를 이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해서 부동산 세제 강화라 그럴까요? 보유세 강화, 부동산 세제 개편, 이게 사실 시점의 문제지 이게 아주 오래지 않아 시행될 거다 이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보시기엔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그 대선 때 얘기했던 세금으로 집값 잡지는 않겠다는 거를 이제 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여하튼 이게 달라졌다 이렇게 보는 건지 뭐 말을 바꾸는 걸 수도 있는데 자, 언제쯤 어느 정도의 내용으로 세제 개편이 부동산 세제 개편 모습을 드러낼 걸로 예상을 하세요? 일단 이 정부 출범 시점에서 파악하고 판단했던 부동산 시장과 자산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금 급격하게 안 좋은 방향으로 특히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대출 규제책 쓰고 공급 대책 냈고 이번에 11호 대책으로 해서 이 규제 대책 투어가 지정 규제 지역 확대까지 일단 했습니다. 1차적으로 쓸 수 있는 대책은 다 쓴 거죠. 이제 이 정책 효과가 분명히 단기적으로 나타날 건데 그게 단기적 효과로 그치고 다시 상승 국면으로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이 효과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공급 대책 뭐 내년도부터는 예정돼 있던 거를 당겨서 하면 공급 물량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시장에 어떤 심적 영향을 줘서 안정적으로 간다고 하면 굳이 이제 세금 대책까지 쓸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이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재상승 국면에 도래해서 이런 경우가 되면 안 쓸 수 없다라 불가피하다라는 정서는 있는 것 같지만 그 시기와 내용을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하여간 이 국면이 계속될 경우엔 결국 세제까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세제 부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광희 대변인. 내년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직후? 지방선거가 끝나면 아마 보유세 올린다고 할 거예요. 근데 이 세금과 관련한 문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한번 된 경험이 있잖아요. 종부세가 2019년, 20년 이럴 때 기준이 새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지금은 거의 14억까지 올랐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당시 11억인가로 정해놨기 때문에 본인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22년 대선 때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의 비중이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이분들의 표심이 이 기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으로 작용해갖고 결국 24만 3천 표 차이에 윤석열 대통령
대선 승리로 이어졌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리려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을 텐데 과거처럼 특정 금액을 갖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상위 몇 퍼센트 가격 뭐 이 정도로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진성준 의원 이 부분은 저는 잘 지적했다고 봅니다. 지금 똘똘한 한 채라는 정책 있잖아요. 이게 나온 지 한 20년 됐는데 이 똘똘한 하체가 갖고 온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이 계속 누적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정감사로 가봅니다. 법사위에선 헌재 국정감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주 월요일 사법개혁안 발표할 예정인데 재판 소원제도 포함될 걸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사실상 사심제다.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재판 소원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사법장악 시도의 또 다른 모습이다. 뭐 재판이 너무 길어지는 문제도 있고요. 반면에 여당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만 하면은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제도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고요. 자, 법률 전문가이신 조기현 부위원장님, 재판 소원 제도 이거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오늘 언제 헌재 국감에서도 네. 그 부분 문제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원래부터 재판소원의 찬성 입장입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재판소원 현재 그 사무처장도 상당히 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답변하죠. 그러니까 사심제는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3심제가 기본인 거고요. 네. 이 관련돼서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적 사항은 아니고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재판에 관한 거를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해 놨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하지 못하게 돼 있긴 한데 네. 이 재판 헌법소원을 도입한다는 것 근본적 취지는 이 그 법률 자체는 위헌이 아닌데 그 법률 적용에 있어서 위헌,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최종심이 끝나면 이 권리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심제라고 해도 이 그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헌법재판소란 별도의 헌법적 판단 기구 권리 구제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 그 제한적 범위 내에서 3심까지 아니면 뭐 확정돼 있는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명확히 기존 법률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돼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하나여 헌법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취지입니다. 이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하나여가 이게 약간 해석이 자의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명확할까요? 그거는 사실 이제 몇 개의 기존 이 그 판례에서도 예, 예, 언급한 바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가 제가 재판소원이 원칙적으로 지금 다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실제는 예.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몇 개에서 그 제시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의 내용은 아까 얘기한 그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만약에 재판소원이 도입이 되면 그 헌법재판소가 지금의 헌법과 이 법률에 의해서 일종의 해석 기준을 제시는 할 텐데 아까 얘기한 게 기본인 거죠. 헌법재판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네.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대법원 판결에도 불복한다는 취지로 아무나에게 허용되는 재판은 아니고 아마 1차적으로 이 검토 단계에서 그 실제 본안 심리로 올라가지 않고 이 거르는 단계까지 다 예정하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다 사심처럼 올라가서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단받고 모든 국민이 나 법원 판단 불복하니까 무조건 헌법소원 가겠다 이렇게 허용한 제도로 가지는 않고 네. 매우 제한적으로 가는 기준이 제시될 겁니다. 자,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씀은 대법원 판단 뒤집기는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관련해서 송익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그거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만약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이 질문을 했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거 사실상 사심제이기 때문에 그 사법체계를 흔들고 그 국민 권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해서 그거 안 된다라고 답했을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 지금 그 사법체계 내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 뭐 어떤 권위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더 상위의 그 법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느냐. 이 문제를 갖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계속 이 그 재판 소원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지만 대법원에서는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사실상 사심제라고 하는 건 저는 이런 거는 약간 정치적 배경도 있다고 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왔습니다. 그럼 고법에서
그 기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거예요. 재판이 중단돼 있지만 그리고 그 100만 원 이하로 갈 가능성은 지금 많은 법조인들이 거의 0%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 4심제가 도입되면 헌법재판소로 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헌법재판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운영 그 구성원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구성돼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본인의 재판과 관련해서 4심이라도 가서 무죄를 확정짓겠다는 거 아닌가? 이런 정치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굳이 이 제도를 바꾸려고 하느냐? 저는 그런 문제 제기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물론 뭐 4심제로 가면서 계속 재판이 지연될수록 그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비용, 시간, 노력 이런 것 당연히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3심제 잘 운영되었던 걸 4심제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어제 법사위에선 감사원 국감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운영 전반 점검하는 운영쇄신 TF 구성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관저 이전 의혹 같은 건 부실 감사하고 문재인 정권 관련된 사안이라든지 이런 건 정치 보복성 감사를 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주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정부 감사원을 때림으로써 부동산 통계 조작 감사 이런 감사까지 억지로 되돌리려는 거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어떻게 보는지 각자 짧게 정광재 대변인부터. 감사원 감사 기능과 관련해 갖고 진짜 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감사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계속 돼 왔던 거예요. 그래서 네. 감사원 정책 감사 기능 같은 거 지금 뭐 올해 나온 거 보니까 네. 그런 건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감사원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또 민주당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여야가 합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머리를 맞대야지 또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식의 감사원 운영 방향 예를 들어서 감사원을 국회 밑으로 이관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도 여야 간에 좀 확실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저 정광재 대변인 얘기는 어떤 정파의 이해를 따지기보다는 정말 이게 어떤 제도적으로 좀 약간 구축을 하자 이런 취지의 얘기 같아요. 예, 당연히 그래야죠. 국회 논의를 거쳐야 되고요. 이게 뭐 감사원을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 이제 끝내자는 게 근본적 취지고요. 네. 그게 가장 심각했던 게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 패턴이 반복됐던 거잖아요. 정권에 필요한 감사를 위해서는 감사원이 앞장서고 검찰이 직접 수사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감사에서 발표하고 수사 의뢰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그래서 전 정권에 대해서 탈탈 털어가는 이 패턴,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실제 감사원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어제 국감에서 확인됐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헌법의 감사원의 이 설립 운영 취지에 맞춰서 독립 기능으로서 감사를 하도록 하는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정책 감사를 내세워서 권력에 유리한 감사를 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수사도록 감사원이 되지 않게 한다. 네. 이 취지에 아마 뭐 국민의힘이 공감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렇다면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 결론을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어제 감사원 국감에서 관저에 일본식 다다미와 히노키탕 이 아마 나무 목재로 이렇게 만든 일본식 그 목욕탕 이렇게 몸을 담그던 그 목욕탕 같은데 이런 부분 뭐 21g 대표인가요? 그분이 인정을 하긴 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심각했죠. 이 문제 감사원에서 감사했었잖아요. 근데 다 부인하고 감사 결과도 제대로 된 결과를 못 냈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감사원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되고 있는 건데 이 관저 이전 공사 관련해서 21g이 자격도 없는 업체가 불법 하도급 통해서 공사했다는 것 사실상 다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1g 대표라든가 당시 대통령실 직접 이 공사 담당자들 다 부인했지만 사실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저 이전 공사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던 거고 이 감사원의 어떤 이 개혁과 운영 그를 바꾸는 거와 별개로 지난 정권에 있었던 관저 이전 관련돼서는 진실 규명해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광재 대변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사적으로 유용되면 안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사우나를 신축한다 이런 것이 뭐 대통령의 건강 유지 이런 것들도 뭐 사실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 뭐 설치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건 알 거예요.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건데 다만 뭐 정서적으로 조금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히노키 땅은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우나는 된다 이건 또 아니잖아요. 약간의 목재는 되고 대리석은 되고 약간 목재는 또 안 된다? 일본 그식 뭐 왜 대리석으로 목욕탕을 안 깔고 만들었다. 나무로 깔았냐? 뭐 이런 일본식. 부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잘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거 정권에 대한 심판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이렇게 어쨌든 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또 정치권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전현희 의원 전 국민권익위원장이죠. 박지원 의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자신들이 감사받은 데 대해서 감사원을 국감장에서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요.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짧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표적 감사가 명백했기 때문이죠. 전현희 의원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장 자리 내려놓게 하려고 표적 감사했잖아요. 근데 그때 감사위원회의 의결 과정도 그렇고 다 위법이었고 실제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은 전현희 의원의 비위 관련돼서 하나도 인정 안 됐습니다. 다 불기소됐고 그때 감사 결과에서도 다 문제 없다고 결론이 났어요. 그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감사원이 사과한 적이 없고요. 이 국정원 관련해서 박지원 원장 관련된 감사도 똑같습니다. 그때 기록 삭제 같은 거 없었다는 게 지금 최근에 다 사실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원의 그 감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지금 박지원 의원 수사받고 있어요. 계속.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사원이 감사에서 취득한 자료를 가지고 검찰에 넘겨서 수사를 하고 표적해서 수사해서 기소하고 이 패턴의 희상자들이기 때문에 이건 감사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사례를 통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문제를 분명히 드러내고 하는 것 국회의원이 당연히 할 일이죠. 자, 근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우리 국민이 북한의 총에 죽은 사건인데 그럼 감사를 안 해야 되는 건지 자, 그렇죠. 정광희 대변인 어떻게 당연히 보세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를 한 거고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국정원장으로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 여러 의혹이 제기됐었던 겁니다. 그 재판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국회의원이 돼갖고 감사원 보고 그 감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표적인 이해충돌 사례죠. 이미 그 법적인 공방으로 넘어갔으니까 그 재판을 잘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인데다가 퇴근 시간대가 되면서 도로 이동량 많습니다. 우선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남양주 요금소 하이패스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났고요. 반대 양양 쪽도 같은 부근 하이패스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양지에서 용인, 더지나 신갈 분기점에서 북소원까지 각각 12km씩 전체인데요. 이 신갈 분기점 부근 3, 4, 5차로에 걸쳐서는 승용차 사고 났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 남산 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단독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 곡성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청취율 조사 기간이어서 또 이런 문자를 주셨군요. 잠시 짬을 내서 읽겠습니다. 5988님이 작년에 결혼한 딸 지방 사는데도 아파트 대출금에 월급 통장은 늘 텅장이라고 하네요. 뉴스레터 K 진행자님
고품격 목소리 매일 기다리며 듣습니다. 청취율 대박 기원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얘기를 계속 나눠봤었는데 지금부터는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이제 그 첫 주가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뭐 인상 꼭 좋은 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 인상적인 그 기억에 남는 거. 과기정통이 있죠. 과기정통이. 예. 과방위. 가방이 예. 김우영, 박정원. 박정훈 의원. 예. 그렇죠. 그냥 어쨌든 누구 탓을 하기 이전에 국정감사를 관심 있게 보는 국민들이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그 두 장면이니까. 분 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뭐 박정훈 의원은 잘 모르고 김우영 의원은 뭐 옛날부터 잘 아는데 그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 또 원인이 된 게 뭐 둘 간의 사감도 있었지만 네. 지금 국감을 관통하는 이슈 이제 국힘이 프레임으로 만들려고 하는 김현지가 중간에 끼어 경기동부연합. 경기동부연합 문제로 해서 그걸 문제 삼으니까 김우영 의원이 과거에 12.12 뭐 됐다 가족과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그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제 감정이 극단적으로 되긴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누구 탓의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전체적으로 이번 국감을 김현지 국감으로 끌고 가려는 국민의힘의 이 무리한 정치 공세가 곳곳에 파행을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뭐 이 최초의 대통령실 국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증인 부르자고 할 때에도 민주당 대통령실은 뭐 당연히 나가는 걸로 정리했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발표했고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입장이었는데 네. 중간에 기류 변화가 있는 게 민주당 지도부에서 판단할 때 이게 총무비서관 부속실장 직무에 관련된 걸 가지고 끌어들려는 게 아니라 이런 정치 공세한다는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김현지 실장을 지나친 정치 공세하는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똑같은 그 팩트를 가지고 살짝 손바닥을 뒤집어주면 네. 애지중지 현지 그다음에 절대존엄 현지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다 보니까 더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또 야당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시작부터 총무비서관 부속실장 관련된 어떤 지위에서 군영위에서 공세를 한다.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 나와서 답변 않고 다 넘어가 버리면 금방 지나갈 이슈라는 게 대통령실도 그렇고 민주당의 주류적 분위기였는데 바뀐 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각 상임위 5개, 6개 상임위에서 막 부른다는 거예요. 그 불러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 막 이런 거잖아요. 뭐 경기 동부연합 2004년에 있었던 뭐 사건, 2013년에 뭐 재판 사건, 문자 이거 다 판결로 확정돼 있고 검색 한번 하면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무슨 새삼스럽게 뭐 특별한 사실관계가 있거나 현직과 관련된 문제가 있거나 아닌데 불구하고 존엄 현지 뭐 심지어 V0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화영 변호인 교체 경위 뭐 이런 거 물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물어볼 게 뭐 있을까요? 그때 당시 이화영 부지사 그렇고 또 요새 김용 부원장까지 끌어들이는데 그 수사가 다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였잖아요. 이재명 대표와의 공모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수사를 다 끌고 가고 있었으면 이재명 당시 대표 의원의 보좌관이 재판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해서 보고하고 확인하는 거 당연히 하는 일이죠. 이제 관여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막 수사 기록 빼내서 무슨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그 위증을 교사한 것처럼 이렇게 그냥 주장하는데 그런 게 관여됐다는 내용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와서 물어봐봤자 그런 식으로 뭐 정치 관여 뭐 색깔론 이런 걸로 6개 상임위가 온통 난리통이었을 거예요. 이게 예상됐기 때문에 갈수록 분위기가 이거 부르면 국감이 전부 다 김현지 공격하는 국감으로 갈 것이 뻔한데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가 온 겁니다. 네, 민주당 입장은 김현지를 아주 무리하게 악의적으로 프레임 씌워서 공격하는 국감이다. 정광희 대변인님은 반면에 충분히 부를 만한 여러 상황이 됐다.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 과방위의 소동 그 사태부터 한번 점검해보고 가겠습니다. 그 박정훈 의원 뭐 김우영 의원 아시고 박정훈 의원은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김우영 의원은 모르고 박정훈 의원은 아는데 박정훈 의원과 제가 평소 분입니까? 교류하면서 욕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사실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북받치니까 정말 부적절한 단어가 나왔죠. 그런데 그 원인 저는 이게 양비론으로 가는 건 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비론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선후 관계가 있고 책임의 경중은 있을 건데 그 박정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기자회견 통해서 자신 면책 특권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경기 동부연합과의 연관성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계기로 해갖고 김우영 의원이 국정감사의 시간을 이용해갖고 전화번호도 가리지 않고 또 본인이 한 욕설은 삭제한 상태에서 박정은 의원만 뭐 찌질한 X로 보낸 문자를 공개한 것은 그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응하는 박정은 의원의 태도는 뭐 당연히 저도 부적절했다고 봅니다만 그런 책임의 경중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정조사에 불러야 되느냐. 뭐 6개 상임위에 다 불러야 한다. 저도 거기까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상임위원회에는 꼭 증인으로 참석해야 한다라고 네. 좀 전략을 바꿔서 압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까지만 네네. 얘기해 주시고 아까 제가 조기현 부위원장한테 질문드렸던 가장 인상적인 장면 뭔지 그건 짧게만 말씀해 저는 주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조요토미 히데요시 사진을 들고 나와서 네. 그게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사진도 아니에요. 그냥 극좌 커뮤니티에서 본인이 원하는 그 그림 만드는 거 그걸 갖고 와갖고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조리돌림을 하는 것은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국격 또 국회의 품격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첫 국정감사에 대한 여당 평가 어땠는지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날조, 폐륜, 정쟁을 지속하면서 국익을 훼손하는 혐오국감, 눈살을 찌푸리는 욕설국감, 국정 운영과 무관한 스토킹 국감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친중몰이 혐오국감 을 일으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16일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욕설 박정훈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을 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또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보좌관 시절 재산 공개 요구까지 하고 있는 이 스토킹 국감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자, 여야 이제 고소 고발전 갔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 주진우 의원, 박정은 의원 집어서 언급했고, 근데 특히 말씀하신 대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스토킹 국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좀 얘기하셨지만 조기현 부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막 모든 상임위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식이면 나갈 수는 없다. 이게 너무 정쟁으로 정치 프레임으로 씌워가지고 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식이면 나가긴 힘들다 그런 입장인가요? 현재? 그렇죠. 지금 논란의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를 네. 국감에서 물으려고 했다는 게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직무와 관련해 4개월 동안에 문제를 확인하고 짚고 개선 과제를 찾고 이 국감 목적에 부합하는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김현지 이 부속실장을 부르려는 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도 불러낸다고 한들 지금까지 나온 뭐 이런 얘기들 경기 동부연합 이런 거 재탕하면서 대통령실에 실제 필요한 질문 안 하고 온통 김현지에 관련된 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문제만을 가지고 하려고 할 텐데 네. 그런 국감에 뭐 장단 맞추려고 나올 이유가 있겠느냐 거의 뭐 굳어진 분위기입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정광지 대변인한테 다른 질문 드릴게요. 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제기하다 자천됐다고 주장한 백혜령 경정 서울 동부지검 합동수사팀에 파견됐습니다. 뭐 대통령이 뭐 저기 수사에 합류시켜라 이런 지시도 내렸는데 그 뭐 약간 예상치 못한 그런 막 반응들이 본인의 반응이 나와서 아마 당황도 했을 텐데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백혜령 경정에게 팀장 전결권 부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 고발인 혹은 피해자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제외하고 이제 수사에서 영장 신청, 검찰 송치까지는 이제 권한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짤막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백혜룡 경정을 그 수사팀에 포함시키라고 한 네. 지시 자체부터 잘못된 겁니다.
백혜룡 공장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거 거의 개인의 망상 수준에 불과한 소설입니다. 그리고 뭐 세관 공무원이 협조를 해줘서 마약 74kg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 당시에 근무했었던 지목했던 그 세관 공무원은 근무하지도 않았고 누구 어느 통로로 나오는지 그리고 입국할 때는 사실 마약 검사를 안 해요. 출국할 때 마약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출국하는 장소에서 세관 공무원이 봐준 게 그 있었어야지 입국하는 데서 그 봐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지금 백혜룡 경장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신뢰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한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마약 게이트와 관련한 터무니없는 유튜브 내용을 너무 많이 보고 이런 인사까지 해서 지금 이런 논란을 자초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씀도 짧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매일 심각한 사안은 아마 이 경찰이 적발한 마약 최대 규모 사건이었고요. 그 입국 과정에서 왜 안 합니까? 마약 검사 당연히 하죠. 그런데 세관 직원이 아니었다면 통과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실제 상당히 접근한 수사 결과까지 나와 있었는데 그걸 무마된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무마 자체와 관련된 수사가 본질은 아니고 세관 마약 사건 자체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니까 그거에 집중하면 되는데 이제 실제 수사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뭐가 효율적이냐를 갖고 이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잘 뭐 정결권 문제로 조정이 돼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그 마약 사건의 실체 규명에 성과를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 실시한 전화 면접 조사에서 응답자 54%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 평가했습니다. 1%포인트 직전 조사 대비 하락한 수치인데 자세한 사항 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한마디로 분석하면 뭘까요? 50% 박스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오르지도 않고 뭐 조금 내려오는 추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기현 부위원장님. 추세상 하락 국면이다. 지지율이 이탈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여론조사 그렇고 중도층의 일부 이탈이 있는 게 네. 지난주 그 전주 대비해서 1-2% 빠지는 결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감이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이 좀 이렇게 시끄러운 거 않고 안정적으로 잘 하면서 민생을 챙겼으면 좋겠는데 국회가 너무 시끄럽고 이러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중도층이 약간 빠진 것 같은데요. 이제 에이펙이라든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문제 또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러면 또 회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님. 예. 지금 국정 지지율은 54%인데요. 민주당 지지율은 39%입니다. 근데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은 49%였고요. 당시에 갤럽 기준 민주당 지지율이 45%였어요. 그러면 당시에는 4%포인트밖에 차이 안 났는데 지금은 몇 %포인트 차이가 났냐? 네. 15%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상황을 보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인식 안 봐도 비디오로 뻔합니다. 야, 민주당 이거 얘네들이 나 골탕 먹이려고 이러는 건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민주당 지금 그러면 안 돼 라고 주의 주고 있잖아요. 근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나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이나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여러 명 있는 자리에서 지금 제가 자기 정치하고 있느냐라고 몇 번이나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지금 자기 정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그 민주당 지지율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좀 원망스러울 거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민중기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가 비상장 주식을 구입한 뒤에 상장 폐기되기 전에 모두 팔아서 억대 수익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 회사 대표가 민중기 특검 고등학교 대전고인가요? 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대학교 동창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민특검은 증권사 직원 권유로 주식을 사고 팔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매경 출신 우리 정광재 대변인 이 비상장 주식을 사서 그것이 상장 폐지되기 전에 억대 차익을 남기고 팔 확률 네. 높습니까? 한 0.1% 봅니다. 그래요?
김건희 여사도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증권사 직원 소개로 매매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조사하니까 지금 증권 주가 조작 관련해 갖고 관여했다. 네. 거의 공범 수준에 관여했다는 정황들이 그 수사 결과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네. 그 똑같은 잣대로 민특검 수사하잖아요. 그 이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내부 비공개 정보 이용했느냐의 문제인데요. 네네. 이거 매도 시점 확인해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 네오세미테크가 태양광 사업하는 데인데요. 네네. 문제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 그해 2010년 3월에 외부 감사기관이 의견 거절 내면서부터 상패 문제가 논의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네네. 3월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오히려 호재가 많았어요. 뭐 이 중국 대규모 투자 유치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주가가 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3월 21일인가 그 의견 거절 공시되고 외부에 알려지면서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 이후라면 네. 뭐 그 아마 매각 시점에 따라서 추가적인 문제 제기될지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의혹 제기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6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9살 예진이는 신체 검사를 받는 날이 제일 두렵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알아온 백반증. 해가 지날수록 점점 퍼져나가 가슴과 등은 이미 하얗게 덮여버렸는데요. 때문에 친구들의 놀란 시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는 예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지만 아빠가 남긴 빚과 우울증에 걸린 엄마까지 가정 형편은 벅차고 힘겹기만 한데요. 오늘도 작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예진이 몸과 마음 모두 아프지 않기를, 사람들 앞에 숨지 않는 평범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예진이가 마음의 상처를 딛고 밝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서해 5도 등 서해안에 시작된 비는 이제 점차 수도권, 강원 영서, 충남, 전라 서부, 제주권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오늘 밤부터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까지 내리겠고 남해안과 제주는 내일 오후까지, 동해안과 산지는 내일 밤까지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국 대부분 10에서 60mm인데요. 강원권은 최대 70mm까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분포입니다. 전국이 13도에서 21도까지 오를 텐데요. 서울 16도 등 대부분 서늘하거나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9도까지 오르겠고 강릉이 18도, 세종 20, 대전, 광주, 대구 21, 부산 23도 등으로 많이 선선할 텐데요. 서귀포가 28도까지 예보돼 있어서 서귀포 등 제주 권역이 늦더위가 일요일까지 좀 더 이어지다가 이제 월요일부터는 제주권은 선선해지는 반면 그 밖의 지역은 큰 폭으로 기온이 내려앉아 추워지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울이 5도로 겨울 추위가 예상이 되고요. 서울이 5도인데 세종이 6도, 광주, 대구가 10도로 내려앉으면서 대부분 추워지고 월요일 낮 동안에 아주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람도 강해지면서 해안가 쪽으로 강풍특보 예상됩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미 관세 무역 협상 후속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양국 장관급의 막판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양국이 이견을 충분히 논의하고 있지만 3,500억 달러가 선불이라는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이 내일 새벽 우리 정부가 보낸 전세기를 타고 푸놈펜에서 인천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밝혔습니다. 송환자 대부분이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인 만큼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갖춰 호송될 예정이라고 위 실장은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며 정당 해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 중독병에 걸려 무참히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발령했던 보건의료 위기 경보를 오는 20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독감 환자 수 증가에 따라 오늘 0시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달 이른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서울 전 지역, 경기 일부 지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추가 지정과 강력한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역대급 초고강도 대책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또는 부작용이 나타날지 시장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새 정부 부동산 대책 내용과 그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김인만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정부 대책회의 있다가 막 달려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땀을 흘리시고 계세요. 따끈따끈하게 이제 회의를 마치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무슨 회의였어요? 일단 국토부 차관님 주재로 이번 네. 대책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과 앞으로 어떤 전략과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가 국토부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국토부 차관 주재 회의에서 바로 여의도로 달려오신 우리 김인만 소장님과 얘기를 나누기 바로 전에 문자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들어갈게요. 4723님이 경기도 용인 수지에서 마을버스 타고 있습니다. 기사님이 97.3MHz 뉴스레터 K 듣고 계시네요. 여기는 죽전역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내놓은 지 이틀 지났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이른 너무 짧은 기간이고요. 여하튼 현장의 반응이랄까 이런 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보인 1차적 반응 어떤 겁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반응이 극과 극이에요. 그래요? 똑같은 대책을 놓고도? 그렇죠. 입장이 무주택자. 집값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최근에 너무 급등해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신 분들은 무주택자. 생각보다 세게 나왔는데 집값 잡을 수 있겠어라는 기대감. 이런 분들은 별로 싫지 않아요? 싫다 좋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책에 대한 있다? 기대감을 가지고 이거 잘하면 못 잡을 것 같은 집값 잡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나도 살 수 있겠다? 떨어지면 나도 살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한강 벨트 고가 아파트 시장.
거기도 이제 또 나눠집니다. 네.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이미 규제 지역에 지정돼 있잖아요. 2017년부터 네. 규제 지역에 지정돼 있고 2020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돼 있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우리는 역차별 받았어. 지난 5년 동안 8년 동안 우리는 발목이 묶여 있었잖아. 그분들도 나빼드? 그분들은 뭐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나빼드죠. 오히려 네. 굿. 왜냐하면 굿에 가까워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는데 나만 네. 발이 묶였는데 마용성, 마포, 성동, 강동 모두 다 발이 묶였잖아요. 서울 네. 전체가 발이 묶이다 보니까 노도강까지. 이제 똑같은 조건이야. 네. 우리가 페널티가 없어졌어. 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지방에 있는 부자가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남에 사려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네. 지방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아파트 사려고 이사 갈 수는 없어서 어쩔 수 네. 없이 성동이나 강동이나 마포나 이런 데를 샀었는데 네. 이제 똑같이 되다 보니까 야, 살려면 어디 사야 돼? 똑같잖아. 그냥 강남으로 와라는 강남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다. 자, 그러면 무주택자,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 이 두 부류는 뭐 크게 나쁠 건 없다. 크게 근데- 반응이 다르죠. 예, 예, 나쁠 건 예, 없다는 예. 거고. 그러면 노도강, 네. 금강구 예. 이번에 경기도도 묶였잖아요. 네, 수원, 금천 팔달구 관악구. 예. 뭐 이쪽에 묶이신 분들. 아니 우리는 왜? 황당하다? 분노? 강북구가 주간 통계가 0.03%거든요. 네. 아니 우리는 오르지도 않았고 쟤들이 올랐는데 왜 우리까지 같이 단체 기합을 받아야 되는 거야? 굉장한 분노. 이거 황당하다라는 예. 반응이니까 반응이 극과 극인데 아무래도 황당하다는 분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네. 여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다음 주가 되면 정부도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전체를 좀 과하게 묶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 반발에 대해서 이거를 계속 둬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서울 전역 그리고 또 경기도 뭐 분당이나 용인 같은 일부 지역 이렇게 묶이면서 대출 줄거나 아니면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가 뭐 8에서 12%로 늘어나든지 뭐 그렇게 되는데 그렇죠. 자, 매수자 매도자 입장은 어떤지 집을 매수하려던 사람은 이번 대책에 대해서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일단 계획 수정이죠. 계획 수정. 모든 자금 계획이 이번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네. 투기 과열지구로도 지정이 되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도 지정이 되다 보니까 실제 거주도 해야 되고요. 네. 대출 한도도 줄어들고요. 대출도 줄였잖아요. 25억 네네. 넘어가게 되면 2억. 예. 15억에서 20억 사이는 4억. 이렇게 자금 계획이 모든 게 다 흐트러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원점에서 재검토. 이걸 사는 게 맞아? 이러다 집값 떨어질 수도 있나? 네. 사야 돼? 말아야 돼? 살려면 나는 어디 사야 돼? 자금 계획 원점에서 재검토니까 일단 홀딩. 네. 한 발 빼고 지켜보겠다. 계산 다시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매수자들 입장에서. 자, 매도자 입장은 또 어떤 건가요? 자, 매도자 입장에서는 네. 일단 호가를 막 올렸잖아요. 네. 대책 발표 전에 전화해서 계좌 보내주세요. 그러면 안 팔아요. 5천만 원 올려요. 1억 올려요.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일단 그런 분위기는 사라졌다. 아. 왜? 매수자들이 발을 빼고 시장 환경이 달라지고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집주인들도 어라? 이거 뭐지? 일단 좀 지켜볼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전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못 팔아요. 예. 매수자가 입주를 해야 되니까 세입자를 쫓아낼 수가 없으니까 판매 금지.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분들은 아예 법적으로 못 팔게 되고요. 집주인이 거주하는 사람도 매수자가 발을 빼다 보니까 네. 이건 뭐지? 이거네요, 한마디로. 매수자는 황당이면 매도자는 혼란이네. 혼란. 아, 그렇죠. 딱 맞죠. 맞습니다. 황당 혼란. 그렇죠.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도 지켜보자. 잘 모르겠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급매로 팔진 않겠다. 그러니까 호가를 많이 올렸으면 호가는 좀 내릴 수는 있어도 실거래가보다 더 싸게는 안 팔 거야. 왜냐하면 11월에 기준금리 내려가지 않겠어? 네. 입주 물량 또 내년에 부족하다는데 유동성도 많이 풀렸다는데 주식도 올라가고 금값도 올라가는데 왜 내가 나의 전 재산인 집 하나를 싸게 팔아야 될까? 나도 기다릴래. 자, 그렇게 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 김민만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매수자든 매도자든 다시 좀 상황을 보는 거예요.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금 상황을 다시 점검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죠. 금방 실행하기가 힘든 거고 매도자도 뭐가 더 유리하지? 하니까 그렇죠. 금방 실행에 나서기 힘들잖아요. 지금 팔려면 가격을 좀 많이 떨어뜨려 줘야 매수자도 대출이 줄어드는 만큼 살 수가 있는데 가격은 내리기가 싫고. 자, 매수자 매도자가 그렇다면 결론은 거래는 확 줄어든다.
거래는 확실히 줄어든다. 그죠? 상승률도 줄어든다. 이 두 그래요. 가지 목표 달성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 더 줄어드는 거 있죠. 가계부채도 줄어들겠다. 대출이 줄어들고 대출이 규제가 되고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목표라기보다는 부동산 값하고 가계 대출 억제잖아요. 그렇죠. 목표가. 그래서 가격을 내리기는 쉽지 않겠으나 일단 거래량을 줄이고 상승률을 줄이고 가계 부채를 억제하는 데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겠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여당은 부동산 값 안정시키고 가계 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서 이번 대책 불가피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만 규제가 지나치면 뭐 시장이 약간 혼돈에 빠지고 부작용이 커질 위험도 항상 이제 있죠. 상존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이번에 초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배경은 뭘까요? 일단 문재인 정부의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석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 28번을 발표하고도 집값 못 잡았잖아요. 네. 결국에는 집값 잡은 건 미국이 기준금리를 많이 올려서 집값을 잡았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를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는 핀셋 규제를 했거든요. 우리가 규제 지역은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네. 투기 과열 지구, 뭐 투기 지역도 있고 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있는데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계속 풍선 효과가 생기더라. 강남 규제하면 용산 오르고 용산 규제하면 성동 오르고 요번에 노도강까지 들어간 게 결국은 풍선 효과 풍선 때문에 효과 차단하기 위해서 극약 처방 그냥 한꺼번에 확 눌러버린 거예요? 규제도 한 번, 지역도 한 번에서 한 번에 불을 꺼버리겠다라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노도강 혹은 금관 좀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대의에 합류해라 그런 그렇죠. 거예요. 예. 억울하지? 좀만 참아봐. 참으면 규제로 집값이 안정이 되고 떨어지면 결국에는 좋은 거 아니겠니? 네. 조금만 참아보자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네. 그쪽 지역 시장의 분위기가 알겠어 참겠어 라고 할지 분노가 확산될지 네.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래요.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도 굉장히 면밀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주민들이 왜 우리 지역까지 묵냐 불만은 큰데 네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풍선 효과를 차단하고 묶는 김에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정말 그 막 여기를 누르면 이쪽이 그렇죠, 풍선 효과. 두더지 놀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렇죠, 그거 그렇죠. 하듯이 네네. 지금 우리 안 하겠어. 이게 이제 정부 방침인데 자 그렇다면 이건 좀 지켜봐야겠지만 김인만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쨌든 부동산값 안정이라는 이런 그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일단은 효과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안정이라는 것도 보는 관점이 틀려요. 아 그래요? 네. 어떻습니까? 어떤 많이 점에서요? 올랐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더 안 올라가고 여기서 멈춰서 거래량도 줄어들고 상승률도 줄어들고 가계부채도 억제되는 게 안정이라고 한다면 3개월에서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또 네.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일각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안정이야. 올해 집값이 5억 10억이 급등했는데 네. 적어도 5억은 내려야 안정하냐? 아. 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진짜 가격이 더 내려야 되고 이 대책 가지고도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그래요. 강하게 계속 압박을 해야만 내려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정을 상승세 억제가 안정이냐 그렇죠. 본래 지금 오른 게 상당 부분 떨어지는 게 안정이냐 그게 다르다 이거죠. 서로 그것도 또 보는 관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같은 현상을 보고도 네. 같은 대책을 보고도 해석도 다르고 이해도 다른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인만 소장님 이번에 또 대책을 보니까 시세 구간별로 주담대 한도 규제를 차등 적용했거든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눈에 띄던데 결국은 뭐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고가 주택 규제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이렇게도 이제 분석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방식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효과가 있겠다.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구간에 걸리는 분들 네네네. 아예 돈이 현금이 한 50억 정도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25억 초과에 대해서 2억이 뭐 대출 한도가 줄어드나 4억이 줄어드나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금이 한 20억 정도 있는 분. 네. 나는 26억 아파트를 사려고 했는데 네. 대출 한도가 2억으로 줄어들게 되면 작전 차질이죠. 그러네요. 그러면 포기를 하거나 가격대가 낮은 다른 걸 알아보거나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걸린 분들은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네. 그럼 왜 이런 규제가 나왔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기준이 있었잖아요. 예. 집을 많이 가지게 되면 투기. 야, 집 하나만 가져. 왜 집을 많이 가져? 하나는 실소유라고 네. 했는데 그 후에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생기잖아요. 올해만 하더라도 한 채가 많이 올라가고 한 채만 사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이걸 투기로 봐야 될지 실소유로 봐야 될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네네. 그럼 정부가 만든 기준이 지금 뭐냐면 대출 많이 받으면 이거 투기 같아. 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좋은 걸 살라 그래? 네. 너 상황에 맞춰서 적당히 사는 게 그게 실소유자지. 왜 대출을 많이 받아? 대출을 많이 받는 게 투기의 기준이고요. 두 번째, 실제 거주하지 않고 왜 전세 낀 집을 가지고 있어? 집이라는 건 실거주해야 실소유지. 왜 전세를 끼고 있어 해서 전세를 끼고 있는 집을 규제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가구역이 확대가 되면 실집주를 해야 되니까 전세 끼고 못 사죠. 이런 규제가 나왔고요. 대출 규제를 차등 구간 적용한 것도 대출을 많이 받으면 결국에는 투기 아니야? 왜 그렇게 대출 많이 받아서 무리하게 좋은 데를 사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해? 바람직하지 않아. 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튼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네. 과연 그 투기와 투자 네네. 그리고 더 쾌적하고 더 뭐 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살고 싶은 사람의 욕망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A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많이 선호하는 뭐 강남 3구 저기서 뭐 좀 살고 싶다. 애도 거기서 뭐 저기 학교도 그렇죠, 다니게 하고 그렇죠. 싶고 뭐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할 수 맞습니다. 있어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뭐 연봉을 받는데 좀 무리를 해서라도 내가 그거를 오랜 기간 이렇게 막으면서 나는 그걸 추구하겠다. 할 수 있죠. 투기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집을 여러 채도 아니고 예. 사람마다 소득 구간 능력이 예. 다르잖아. 나는 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예. 전문직이 돼서 돈 좀 모았어. 예. 병은 또 잘 돼. 예. 그래서 내가 강남에 좋은 집을 샀는데 내가 투기일까에 대한 그리고 근본적인 사는데 논란이 있죠. 병원은 잘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좀 뭐 현금이 좀 5억이든 부족해. 뭐 몇억이든 빌려야 돼요. 그렇죠. 나는 갚을 능력도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꼭 뭐 의사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냥 꽤 괜찮은 그 우리가 이름만 대면 잘 아는 대기업의 좀 중견 간부인데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조금 무리를 해서 딴 데 많이 아껴서라도 내가 이거를 투자하겠어요. 이게 투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가 왜 여쭤보냐면 네네. 정책 당국이 어떻게 규정 짓는 거하고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지 않냐 저는 이런 그걸 질문이에요. 투기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네, 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대출도 우리 DSR이라는 게 적용이 되잖아요. 네, 예, 왜 DSR이 도입이 됐냐면 소득이 없는 사람이 집만 산다고 해서 대출 많이 받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 소득과 연동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단계별로 대출을 예. 규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예. 또 집값이 단기간 폭등하는데 일부 지역이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손 돈 놓을 있는 수는 없죠. 사람들이 괜찮아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어려우니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될 책무가 있으니까. 그렇죠. 서민 주거 안정과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기준을 만들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어떤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자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또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 집값 안정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어느 정도 그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반면에 이제 일부 부동산 전문가나 그다음에 뭐 야권 중심으로 대출을 강하게 준 이번 대책이 내 집 마련 사다리에 걷어찼다. 특히 서민 젊은 층이 뭐 서울 같은 지역에 내 집 마련하려는 꿈은 물거품이 됐다 이런 지적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건 힘듭니까? 아니면 일단 지금 단계에선 집값을 잡아야 되니까 하고 그거는 다음 단계에서 이제 풀어나가야 될 겁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예. 왜? 그러면 집값이 왜 오를까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수요 과잉 공급 부족이잖아요. 네. 서울에 양질의 일자리, 대기업 일자리 본사들이 다 서울에 있잖아요. 네, 주거 네. 인프라, 교육 모든 게 다 대형 병원까지 네네. 살고 싶죠. 수요가 몰려듭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지방 대학교들도 좋았고 지방에 대기업들이 많았는데 네. 삼성 애니콜도 옛날에 경상북도 구미에 공장이 있었는데 그렇죠. 베트남으로 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인구 감소와 산업 붕괴로 인한 예. 소멸 위기를 겪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자본과 인구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하죠. 서울은 네. 개발될 땅이 없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최근에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네. 3억, 5억, 7억을 모았습니다. 평생 아껴 쓰고 예. 1억 모으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 달에 100, 200 저축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주식도 올해 굉장히 폭등했죠. 금값도 지금 한돈에 82만 원. 네. 올 초 작년 말에 한 45만 원 했거든요. 폭등했죠. 코인도 올라가죠. 네. 집값도 올라가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움, 이런 마음 때문에 이제 막 불안감에 막 움직이고 있는데 네. 정부 정책이 이렇게 뭐 규제를 하고 뭐 사지 마라, 대출 규제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급한 분을 일단 껐잖아요. 네네. 다음부터 이제 고민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일단 진통제는 놨는데 네네. 수술을 어떻게 하고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숙제인데 계속 이런 진통제를 놓을 것인가? 네.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는 아마 3개월 내에 아마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번 대책이 전세 시장마저 위축시킬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전세 월세 대열에 새로 합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책이 사실 서민 주거 안정은 내 집 마련은 하나의 꿈이지만 일단 그 남의 집에 살더라도 또 안정되게 사는 거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걱정이죠. 그래요. 왜냐하면 내 집 마련은 선택이잖아요. 할 네네. 수도 있고 네. 임대 거주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집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네네. 그런 나라는 없으니까. 예. 문제는 내년부터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요. 시대 흐름 자체가 예전에는 임대 그러면 전세 네.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월세가 더 많아졌습니다. 월세 비중이 더 높아요. 네. 월세 시대로 가는 과정 중에서 지금 정부 정책을 보게 되면 토지거래구역도 집주인이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실거주 의무, 네. 전세대출 규제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 올랐어요. 전세가. 집주인이 1억 올려주세요. 저 대출이 안 나와요. 네. 못 올려줘요. 그럼 집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30만 원이라도 올려주세요. 싫은데요? 나가겠어요. 나가보세요. 나가면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지금. 네. 전세 매물이 굉장히 희귀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30만 원 올려줄게요. 월세는 50만 원 올려줘야 되는데 차라리 30이 좋아요. 이런 아무리 현상들이 월세로 가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당장은 많은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발생하는 문제가 그런 겁니다. 전세 난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전세 가격이 크게 올라가는 것도 전세 난이고요. 네.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것도 전세 난인데 최근의 문제는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거고요. 네. 내년에 입주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전세 가격도 올라가는데 이걸 DSR 규제를 하게 되고 전세 대출 규제하게 되면 이제 월세 전환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월세 가면 사실 힘들잖아요. 네네. 한 달 수입이 뻔한데 월세 내고 나면 종잣돈 모아서 내 집 마련하기는 더 힘들어지니까 결국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이 두려운 마음을 정부가 어떻게 달래주고 비전을 제시해 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공급 대책 그러는데 사실 그 여당 최고위원 이현주 최고위원도 어떤 수요 억제만 갖고는 안 되고 공급 대책이 이제 병행돼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인데 아무리 빨리 해도 3, 4년 걸리고 웬만하면 5년 이상 걸리고 하는데 이게 우리 피부에 와닿게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공급? 공급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예. 신규 아파트를 짓는 입주 물량. 예. 근데 이게 사실 우리 국민들도 알아요. 국토교통부가 2030년까지 135만 호 착공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착공해도 3, 4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입주 물량이 안 나오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공급을 공급해 주는 게 네. 주택 공급이 또 하나가 있잖아요.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는 공급. 이게 지금 막혀 있어요. 네. 왜? 양도세도 막혀 있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이 있고요. 그럼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네. 하나는 2022년 말처럼 미국이 기준금리를 왕창 올립니다. 무서워. 어떻게 될지 몰라. 예. 집값 떨어질 것 같아. 그럴 때 매물을 내놓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센티브가 있을 때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보유세를 좀 올려준다면 거래세를 좀 내려서 보유세 부담스러워. 팔래? 출구 만들어줄게. 양도세를 감면해주면 매물이 나올 수는 있는데 또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게 또 부자 감세 논란. 네. 왜?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은 사람한테 감면을 해주는 거야. 매물이 나오는 거는 좋지만 혜택을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반대의 여론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금 부분은 제가 제일 뒤쪽에 여쭤보기로 하고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본다면 서울시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서울시와 협의 없이 이번 대책 내놓은 것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은 대충 들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그 이번 부동산 대책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 속도전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속도전을 하고 용적률 이런 제도도 개선하는 게 결국은 방법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모든 정책은 동민천의 양면이 있으니까. 공급을 늘리려면은 당연히 규제를 풀어주고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나오느냐? 네.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18.5년 걸리는 걸 신소통합 2.0을 통해서 12.5년으로 단축한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도 12.5년이요. 문제가 안 생겨도. 그러면 지금 풀어주면 10년 후에 나온다는 얘기인데 네. 또 단점이 있죠. 풀어주게 되면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재건축 아파트는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 내용 보면 이주비 대출도 규제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그게 걸리다 또 보니까 가격하고 또 연동이 돼 오세훈 있군요. 서울시장은 아니 공급을 늘려서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규제를 하면 공급이 더 늦어져. 그러니까 서로 옳은 얘기를 하면서도 서로 부딪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군요. 네네. 자, 세제 문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실 관심의 초점 중 뭐 가장 큰 초점일 수도 있어요. 뭐 공급과 함께. 그런데 세제 개편 부분입니다. 실제 정부도 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이번 대책을 내면서도 살짝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세제는 건드릴 겁니다. 건드리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지방선거 이후냐 이전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하는데 네네. 자 우리 김인만 소장님 보시기엔 어느 시점에 어떤 모습으로 세제 개편이 모습을 보일 거라고 보세요? 이거는 시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요. 시장이 믿고 기다려주고 앞서서 제가 거래량이 줄어들고 상승률이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네. 이 상황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요. 그러면 세금 규제 안 나올 겁니다. 저는. 왜? 네. 세금 규제라는 건 조세장과 같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라고 하더라도 아니 나는 그냥 집 10년째 잘 살고 있는데 100만 원 내던 걸 200만 원 낸다? 300만 원 낸다? 기분 좋을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 조세장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으나 네. 일정 부분은 투표를 포기하거나 네. 반대표를 찍을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야 가급적이면 안 하고는 싶은데 3개월 후에 만약에 집값이 다시 올라가요. 네. 그럼 다음 카드를 또 대출 규제를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규제 지역을 이미 지정했는데요. 3중 세트를 결국에는 그럴 경우에는 세금 규제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보다 지방선거 전이라도 보유세를 올릴 수도 있는데 또 고민이 있죠. 문재인 정부의 학습 효과를 빌리자면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도 올리고 거래세도 올리다 보니까 네. 집주인들은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더 올라가요. 그러면 최고 3주택 이상은 82.5%가 나와요. 야 10억 남았는데 8억 세금 내고 내 통장에 2억 들어오면 난 차라리 내 자녀한테 증여할래. 예. 증여세율이 최고 50%거든요. 예, 예. 그러면 매물이 안 나오죠 시중에.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면서 오히려 또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고민이 보유세만 올려서 될 문제도 아니고. 들으면 들을수록 고민이 깊어지네요. 그래서 지금 정부 국토부도 그렇고 금융위원회도 그렇고 아마 대통령실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마 최대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뭐 최종적으로 어떻게 세제가 될지는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보유세 강화하고 뭐 거래세를 좀 완화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하는데 초과이익 환수제 사실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을 미리 내라. 근데 어떤 정부의 흐름으로 볼 때는 이거를 어떻게 완화해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뜨거운 감자죠.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아마 재건축 속도 올리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요.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경우에 초과이익 환수제가 그대로 적용되게 되면 3억에서 한 7억 정도 돈을 내야 되는데 네. 물론 시세 차익은 올랐죠. 팔질 않았죠.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고 예. 팔 때 뭐 내죠? 양도세를 내잖아요. 네. 이중과세죠. 팔 때 양도세 내는데 팔지도 않았는데 내라고. 미리 돈 내라. 근데 현금을 3억 7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하겠으나 양도세를 많은 돈을 낼 수 있는 이유는 팔아서 돈이 통장에 들어오니까 낼 수가 있는데 안 팔았는데 매덕되는 돈을 어떻게 냅니까? 못 내죠? 네. 그러면 지자체장도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하게 되면 못 내는 걸 알면서 부과하면 안 내잖아요. 네. 압류 걸고 공매로 넘겨야 되는데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걸 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 감자고 네.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면 부자 감세 논란 또 있습니다. 네. 자, 얘기를 재밌게 나누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1차, 2차, 3차 부동산 대책
보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점 보완하고 어떤 점에 좀 이렇게 강조점을 두면서 추후 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 대책이 급했죠. 네. 갑자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묶었는데 억울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노도강, 금강구 오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왜 이런 분노를 좀 달래줄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묶었다면 한 달 정도 지나서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들은 저는 해제를 좀 해줄 필요도 있겠다.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네. 우리가 묶긴 했는데 모니터링 해보니까 합리적으로 이 부분은 풀어주는 게 맞겠어라고 한다면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달래주는 부분 완화 해제도 저는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미통상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미국이 선불 요구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네, 조금 오늘 긍정적으로 언급이 나오긴 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한 거라서 네네.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어떤 상황입니다. 얘기가 나왔나 한번 들어보죠. 네, 지금 사실 실무 협상은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 최종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네.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그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서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현금을 내놓는, 그러니까 지분 투자는 5%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이나 대출 형태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투자 백지 수표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불로 현금으로 다 내라라는 요구인 건데 이걸 미국이 철회할 가능성도 오늘 거론이 됐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 미국 워싱턴 DC에 머물고 있는데요. 기자들하고 만나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난 뒤에 발언을 전달을 한 겁니다. 구 부총리는 베센트 장관은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한국에도 좋고 미국에도 좋다고 느끼고 있다 하면서 베센트 장관이 한국 외환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미국이 할 수 있는 협력이나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와 소통을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500억 달러를 전액 선불로 투자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큰 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한국 외환시장에 굉장히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구 부총리는 이런 상황을 그 실무장관인 베센트 장관한테 전달을 했고 베센트 장관도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미국 측의 선불 지급 요구를 막을 가능성이 높아졌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으니까 네. 그 부분을 장관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한테 조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구 부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 미국 사람들 언더스탠드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하기로 했다 하고 이퀄은 아닙니다. 네. 언더스탠드. 그 한국 입장 이해해요. 근데 우리 입장도 있어요. 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언더스탠드라는 그 단어가 상당히 그 외교적인 단어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트럼프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선불로 지급하는 문제는 외환시장 충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스와프가 이제 필요하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미국 입장은 어땠어요? 미국도 다소 긍정적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통화 스와프가 왜 중요하냐면요. 한국이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한다고 한다면 이 외환 보유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외환 위기에 직면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지난달 기준으로 약 4,200억 달러 정도인데 여기서 3,500억 달러를 지급하게 되면
84%가 일시에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격이 클 수밖에 우리 없고요. 입장에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예. 네,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건 뭐 현금 지분 투자하는 걸 낮추고 대부분 뭐 보증이나 대출 형태로 추진하면 부담이 덜한데 네. 미국은 계속 선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한국도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외환 시장이 혼란을 겪지 않게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미국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달러와 원화를 직접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환율 교란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달러 마이너스 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무제한 스와프를 요구를 하고 있고 미국은 원화를 많이 갖고 있어봤자 이게 기축통화가 아니어서 가치가 낮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무제한 스와프를 받을 가능성은 좀 현실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총리는 우선 구 부총리는 그 통상 협상의 본체를 우리 요구에 먼저 맞게 관철시키는 게 중요하고 네. 이 통화 스와프는 포인트가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대미 투자를 구성할지에 따라서 외환을 조달하는 게 뭐 문제가 없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스와프인 거지 이것만 보고 협상하진 않을 거다라는 게 구 부총리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해 두기보다는 우선 본 협상을 제대로 마무리 짓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과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하는데 합의했다. 주장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이게 과장이 아닐까 싶은데 뭐라 그랬어요? 기자회견에서? 네, 그 관세의 성과를 이제 본인의 공으로 쭉 설명을 하면서 네. 일본과 한국 모두 서명을 했다.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억 달러에 합의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뭐 최종 서명하지 않은 단계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좀 다소 과장되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또 일본이 합의한 그 대미 투자금 규모도 5,500억 달러인데 6,500억 달러로 잘못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인지 진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지금 4대 그룹 총수들도 트럼프와의 회동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막판 협상의 속도가 날지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 연구진이 2011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근거가 된 이론을 정면 반박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서 화제입니다. 어떤 대학 연구팀입니까? 네, 이게 이영욱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그리고 은하진화 연구센터 교수 연구팀이 이 이론을 반박한 네네. 건데요. 우주의 가속 팽창 및 우주 상수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반박하는 이론을 영국 왕립 천문학회지에 발표를 한 네. 겁니다. 이 학회지가 천문학 분야에서는 세계 3대 수준의 최상위 국제학술지로 권위지군요. 네. 예. 천문학계는 1998년 이후에 우주가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주 상수 그러니까 이 진공 에너지 형태의 암흑 에너지 때문인데요. 이걸 측정한 방법이 1A 초신성 밝기를 이용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초신성이 폭발할 때 고유한 밝기가 거의 비슷해서 거의 같아서 네. 거리가 멀어지면서 얼마나 어두워지는지 이걸 계산을 해서 팽창을 증명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연구팀은 이 측정하는 방식 자체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증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1A 초신성의 밝기가 다 똑같다고 가정하고 이론이 나온 건데 실제로는 다 똑같지 않고 이 나이에 따라서 밝기가 다르다는 현상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리를 재는 촛불이 다 같은 밝기인 줄 알고 표준 촛불로 여겼었는데 이 밝기가 다 제각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연구팀은 우주가 더 이상 가속 팽창하지 않고 이미 감속 팽창 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연구가 추가 검증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27년 만에 우주론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서요. 학계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네. 전 세계 국가들이 AI,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분야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외국 인재 확보하기 위해서 비자까지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근데 이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톱티어 비자라는 게 있는데요. 올해 4월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의 수석 엔지니어급의 고급 인재를 1,000명 이상 유치하겠다라는 목표로 신설이 된 비자입니다. 네네. 누가 대상이냐면요. 세계 100위권 이내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에 또 500대 글로벌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요. 한국 1인당 국민 총소득의 3배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고급 인재입니다. 이걸 돈으로 계산해 보면 연봉 1억 5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 인재가 대상이 되는 건데요. 이 대상이 되면
즉시 거주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네. 그리고 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비자도 신청할 수 있고 이 밖에도 뭐 출입국 우대 카드도 주고 세제, 교육, 주거 지원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도입된 지 6개월이 됐는데 발급 건수가 3건에 불과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 국적 1명, 미국 국적 1명, 2차 전지 분야에서 일본 국적 1명뿐입니다. 목표인 1,000명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죠. 취지가 참 좋은 제도로 보이는데 이게 왜 이렇게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습니다. 특히 이 연봉 1억 5천만 원 조건 맞추기가 힘든데요. 네. 그러니까 국내 기업에서 1억 5천만 원 이상을 연봉 계약으로 맞추려면 보통 임원급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대상자가 한정적이다라는 거고요. 또 분야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주요 산업 인력에만 이제 우선 적용을 하다 보니까 네. AI, 미래차, 로봇, 방위산업 이런 분야로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손봐야 될 것 같고. 자, 인재 영입의 공들이고 있는 다른 국가 상황은 어떤지 이 부분도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뭐 대만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 심사나 추가 조건 없이 자동으로 비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글로벌 500위권 대학을 졸업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세계 50위권 대학 졸업자라면 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단순히 인재를 유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인재가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 인재들한테 굉장히 파격적인 정착금과 연구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블록체인 전문가로 꼽히는 첸징이라는 인물이 최근에 15년 동안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지난해 모교인 중국 칭화대 컴퓨터과학기술학과 교수로 돌아와서 네.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국가들은 인재 영입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국내 여성 패션 잡지사가 매년 유방암 인식 향상을 위해서 자선 행사 개최해 왔습니다. 근데 올해 행사는 사실상 연예인들 친목 파티, 먹고 마시는 파티에 그쳤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이 W 코리아라는 잡지사에서 주최한 행사인데요. 이 네. 미국에서 창간된 W의 한국 라이선스 잡지입니다. 2006년부터 여성의 유방암 인식 향상과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겠다라면서 해마다 자선 행사를 벌여왔는데 네. 이번에 행사 공개된 뭐 영상이나 사진들 보면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참석을 했는데 유방암 인식 캠페인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거의 뭐 없고 온라인에서는 이제 뭐 연예인들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네. 공연을 하는 그런 정도의 그 모습만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는 연예인들이 술 마시면서 패션쇼하는 친목 파티가 유방암 인식 개선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식의 비판 여론이 커진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김유나 기자님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매주 다양한 문화계 전문가와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주말엔 문화.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장편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여러 분야에서 무한한 기술의 가능성 보여주고 있잖아요. 과연 영화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오늘 허남웅 영화평론가와 얘기 나눠봅니다. 허남웅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내 최초로 네. AI를 활용한 장편 영화. 그렇죠. 이게 제목이 중간계네요. 네. 이 작품이 개봉을 했습니다. 이거 했어요. 어떤 네. 작품입니까? 강윤성 감독이라고요. 이제 네. 범죄도시 만들고 최근에 이제 OTT를 통해 가지고 파인 촌뜨기들이라는 이제 작품도 선보였고요. 이제 강윤성 감독이 이번에 중간계라고 네. AI를 활용한 이제 장편 영화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장편 영화에 대해서는 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 런닝 타임, 그러니까 상영 시간이 61분. 네. 이니까 장편은 장편이지만 좀 짧은 장편 영화. 예, 그래서 입장료 역시도 장편 영화 2시간 정도 되는 작품들은 보통 한 15,000원 그렇죠. 내외가 되잖아요. 근데 8,000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방송하기 전에
보고 왔거든요. 네. 관객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중요한 영화로서의 건 완결성이나 이런 거 괜찮아요? 완결 자체가 이제 끝날 때요. 네. 완전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to be continue. 그러니까 이제 더 이어진다라고 해서 이제 중간에 끊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들이 좀 있으신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작품 자체가 그러니까 장편 영화, 상업 영화 씬에서 AI로 활용했다. 예, 라는 점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포인트인 거죠. 61분 영화를 보고 오셨는데 to be continued. 맞아요. 아니 영화를 보러 갔으면 네. 완결된 걸 원하는데 그렇죠. 나중에 뭐 2편 3편이 나올 값이라도 네네네네. to be continued? 뭐야 우리는? 그렇죠. 이거 뭐 드라마야 아니면 네네네. 미니 시리즈야 뭐 이런 네네네.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그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보러 갈 때 네. AI로 활용했구나. 그렇다면 이 AI가 이 영화 속에 얼마나 잘 녹아 있을까 이제 생각하고 보러 가니까 네. To be continue가 나오더라도 AI가 이렇게 활용됐구나라고 느끼는데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네. 1시간 정도구나. 입장료도 싸네 하시는 분들은 아니 완결이 안 돼? 라고 하는 좀 그 불만이 부분에서 있으신 거죠. 약간 그쵸. 턱 막힐 수는 있었다는 말씀이시고. 네네네. 자, 영화 제작에 인공지능 도입하는 건 일종의 네. 추세, 트렌드라는 이제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우리 허남흥 평론가님께서는 네네네. 이번 AI 장편 영화 개봉의 의미를 어떻게 했죠? 의미 부여하십니까? 일단 영화는요. 네. 기술의 발달과 함께 발전해 왔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영화라는 곳은 이제 스크린에 빛을 투여해서 영사를 통해 가지고 네. 보는 매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무성이었어요. 근데 또 사운드라고 해가지고 사운드가 덧붙여졌죠. 그렇죠. 예, 그리고 TV 브라운관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각종 그 다양한 화면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네. 거기다 또 아이맥스도 나오고 또 컴퓨터 그래픽도 나오고.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하면 영화는 그에 맞춰서 그 기술들을 활용해 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 영화에서 AI로 활용했다. 저는 딱 알맞은 시기에 왔다. 또 거기다가 한국 영화가 지닌 지금 특수성이 뭐냐면 네. 예전만큼 한국 영화 극장을 찾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렇다면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계 하나로 AI로 활용했다고 해서 이게 한국 영화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네.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좀 모색하는 것, 그런 점에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를 보면 아주 옛날 영화는 만약에 네. 전투 씬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그냥 큰 많은 돈을 들인 전투씬 같으면 그렇죠. 엄청난 사람들이 맞아요. 직접 동원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CG가 발달하고 그걸 생생화되고 더 그게 이제 CG 기술도 네네. 높아지면서 사실 그런 부분을 많이 커버를 했잖아요. 그게 그렇죠.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AI로 이것이 더 업그레이드되는 네네네. 그런 우리가 국면을 맞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네네네. 원래 제가 말씀드린 CG가 활용되는 부분 네네네. 이런데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하면 네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의 기술하고 뭐 어떤 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계가 어떤 내용이냐면 네네. 이제 삶, 그러니까 현생에서 죽음을 맞이해가지고 그 뭐 이승이나 저승으로 가기까지 이제 중간 단계가 있는데 그 중간 단계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이승과 저승 사이에 있는 일종의 림보 같은 네네. 이제 개념인 네. 거죠. 네네. 그곳의 배경이 되는 곳이 뭐 광화문이라든지 안국동이라든지 우리에게 네. 굉장히 익숙한 곳이에요. 뭐 조계사도 네네. 등장을 하고 네. 근데 거기에 있는 조계사나 광화문을 보게 되면 뭐 이순신 장군 동상도 있고 또 해태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스펙터클을 만드는 거예요. 신의 한수 뭐 약간 네. 예. 예전에는 이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이제 네. 뭐 그 스펙타클 전문 회사, 컴퓨터 네. 그래픽 회사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붙어가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근데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5월부터 촬영을 했는데 네. 그 AI 챗 GPT에 광화문 광장에서 해태가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공격한다. 한 줄을 뽑아내면 그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 장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 비용을 절감하고 제작 시간을 절감하고 그러면서 또 스펙타클한 화면을 만들고 네.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스펙타클한 이미지나 굉장히 네. 큰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가능성, 소재의 가능성이 더 확장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네. 여기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뭐냐면 네. 항상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나왔을 때도 그렇지만 이야기 자체의 기술을 맞춰야지 기술의 이야기를 꿰어 맞춘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요. 이제 거기서
그럼 문제가 기술의 생기는 그 거죠. 스토리가 종속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간계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기술을 보여주기 위한 기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 자체가 그런 기획들에 좀 종속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는 좀 실망스러울 수는 있죠. 자, 3915님이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AI가 영화 제작에 뛰어든 건 기술 혁신이자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AI가 만든 영화도 예술이라고 볼 수 있나요? 하셨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AI라는 게 네네. 완전히 새로운 거 창조한다기보다 어떤 네네네. 있었던 데이터 학습하고 조합해서 결과물을 내놓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창의력하고 비교해서 어떨지 이것도 네네네. 우리가 여러 논란이 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론가님 보시기에 AI가 만든 것도 예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네. 미술계에서는 이미 굉장히 획기적인 작품도 나왔고 하지만 그렇죠. 영화 쪽에서는 좀 그렇진 않은데 중요한 건 네. 예, 그 한국의 많은 영화제들 뭐 그런 우스갯소리처럼 최근에는 그런 AI 영화제들이 뭐 네. 각 도시마다 열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AI를 활용한 작품들에 대한 공모전도 많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또 그 공모전을 또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네. 이번에 중간계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강윤성 감독이 연출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AI 관련한 부분은 또 다른 감독 권한슬 네. 감독이 만들었는데 이 권한슬 감독은 이미 한 3, 4년 전부터요. 영화제에서 AI를 활용한 단편들을 계속 만들었어요. 만들어왔고 오. 그리고 나서 AI만 전문으로 하는 또 제작사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이 중간계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이제 출발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나왔을 때 네. 그때는 지금과는 좀 더 다른 긍정적인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약간 세세하게 좀 네네. 들어가 봤을 때 AI를 이제 장편 영화 제작에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할리우드 네네네. 경우에 특히 이런 것들 합니까? 왜 나이 든 그 네네네. 배우들 그렇죠. 얼굴이 사실 좀 쭈글쭈글한데 아, 네. 그거를 인공지능 활용해서 이렇게 네네. 쫙 펴고 네네네.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좀 네. 가고 있나요? 그렇죠. 그 이미 AI가 나오기 전에도 네. 그러니까 배우들의 얼굴을 좀 젊게 하거나 아니면 좀 나이 들게 하거나 할 때 컴퓨터 그래픽이 활용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AI 같은 경우는 컴퓨터 그래픽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에 또 비용도 많이 들이지 않고 만들게 돼서 그래요. 히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 예, 거기서 톰 행크스가 굉장히 젊은 시절 20대부터 60대 나이까지 등장하는데 톰 행크스는 지금 이제 나이를 좀 먹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20대 모습을 AI로 활용해가지고 좀 젊게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할리우드는 AI를 활용하는 폭이 한국보다는 훨씬 넓죠. 넓다. 올해 아카데미 같은 경우 뭐 논쟁도 되고 화제도 됐었는데 뭐 작품상 부분과 연기상 부분에 브루탈리스트라는 작품이 올라가서 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헝가리 이민자 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이 헝가리 이민자가 영어를 쓸 때 그 영어 발음을 헝가리 그 뉘앙스에 맞게 하려고 네. AI를 활용했다고 해서 AI를 활용했는데 그렇다면 연기상 부분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야? 네. 라는 그런 좀 논쟁이 있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할리우드는 AI로 굉장히 좀 구석구석 좀 잘 활용하고 있는 추세로 폭넓게 우리와 나가고 비교해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예 새로운 배우를 AI로 창조할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요. 그 영국 배우이자 코미디언 제작자인 엘린 반더 벨던이요. 네. 틸리 노우드라고 AI 배우를 네. 만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이제 활용을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네. 배우들 사이에서는 좀 이야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 AI 배우가 네. 완전히 그러니까 창조됐다곤 하지만 그가 펼치는 연기 그 혹은 그녀가 펼치는 연기는 이미 기존의 배우들이 네. 했던 연기들을 데이터 삼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은 창조적인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배우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했던 연기를 데이터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 배우들이 받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이냐? 우리는 뺏기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에 네. 대한 이제 부분이 있고 저는요 이렇게 좀 넓게 볼 때 이 네. AI 배우가 크게 성공할 것 같진 않아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네. 영화라는 매체는 뭐 이야기도 있고 이미지도 있지만 스타 배우라는 그 스타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AI 배우라고 했을 때는 말한 것처럼 뭐 나이에 대해서 그리고 얼굴의 모양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선 적극 활용될 것이지 네. 대체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배우 부분은 네. 대체는 좀 제한점이 있을 거다라는 네. 거고 재작년에 있었던 할리우드 작가 배우들 대규모 파업 이거 네네. 인공지능 도입이 그렇죠. 큰 현안이었는데 맞아요. 사실 이게 종사자들로서는 일자리에 대한 위협으로 그렇죠.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 두 가지 그 상충하는 어떤 그런데도 불구하고 AI는
어쨌든 일자리 부분의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계속 갈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확인되진 않은 건데 이게 굉장히 거대한 이제 그 제작 기업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작품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작품 회사에서는 어떤 장르에 어떤 장면에 어떤 배우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라는 데이터를 가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을 돌려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쉬워졌거든요. 그럼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편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나리오 작가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기도 하고 또 파업을 하기도 하고 물론 배우들 입장에서도 AI 배우가 생겼을 때 자신들의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방식으로 좀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어떻게 그 생기는 이득을 분배할 것이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화계가 사실 좀 약간 침체 국면이잖아요. 네, 그렇죠. 할리우드라는 데는 돈이 많이 몰리는 데고. 그렇죠. 그래서 AI를 쓰는 맥락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좀 선택적으로 활용이 될까요? 그렇죠. 아니면 그게 보편적으로 활용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보세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는데 그래요? 그때 단편과 장편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단편의 경우는 이미 AI가 나왔을 때 바로 그 시기부터 활용되는 단편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매해에도 그런 단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장편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서는 이 단편이 개봉한다고 했을 때 관객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장편에 대한 관심들이 있고 아직도 영화를 보는 사람 그 장편 영화에 대해서 스타가 출연하고 큰 이미지가 있고 뭔가 인간미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원하거든요. 거기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AI 배우가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초기에 관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크게 흥행을 가기에는 아직은 한국에서는 그 거기에 대한 이제 인식들이 나아지진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편에서 AI를 가지고 적극 활용한다. 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시간은 좀 더 걸릴 거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남웅 영화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앨런 워커의 아발론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